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오늘 어려운 장 버텨내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은 금리 인상의 여파입니다. 이 인상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면 충격도 아직 끝난 게 아니겠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경주마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정민 본부장님, 우리 경주마의 매운맛 담당하고 계시고, 제가요? 예, 박현상 차장님 또 우리 매콤한 맛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네. 두 분 합쳐서 약간 산초 형제 이런 거 좀 어떠세요? 좀 별명으로 딱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시죠. 예. 좀 재고를 한번 해보죠. 오늘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반나절 만에 완전히 회복을 했던데 어떻게들 보고 계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이슈가 단발로 끝난 이슈가 돼버렸죠. 주말 사이에 미 정부에서 화끈한 대책, 전량 보호해주겠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악재 소멸이 된 것이고, 네. 오전에 이제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개인들이 주말 사이에 뭐 우리 한국 경제를 포함한 많은 뉴스 언론들이 또 좀 심하게라기보다는 좀 많은 SVB에 대해서 많이 회자가 되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좀 매도가 오전에 나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또 저점에 브레이크 걸리면서 빠른 속도로 반등이 나온 하루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차장님. 일단 다행이고요.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런 소위 악재를 받아들이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알고 있었던 악재인가, 그 두 번째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냐 아니냐 했을 때 주말 새에 굉장히 혼돈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본 게 가장 무섭잖아요. 솔직히 지난주 금요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SVB에 대한 발음 자체도 좀 어려울 정도로 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희소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네. 그게 주말 새에 넘어오면서 미국 시장까지 빠져서 끝난 상황인데, 오늘 지수가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거래소가 16포인트, 코스닥이 0.2포인트인데 막상 거래소만 봤을 때 상승 종목 수가 256종목, 하락 종목 수가 656종목. 그러면은 지수는 플러스더라도 3배 이상의 하락을 한 거고요. 코스닥 입장에서도 거의 1000종목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네. 시장이 오른 거 대비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체감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거고, 또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에서 아직은 믿지 못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주말 내내 사실 온갖 매스컴 미디어에서 이 얘기 계속 SVB 사태 다뤘는데 박 차장님은 이렇게 될 거 예견하셨다면서요? 그 전에 좀 말씀드린 좀 이렇게 좀 부끄러운데요. 네. 제가 주식을 볼 때 주말에는 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조금 주말 내내 안 보는 편인데, 아침에 주말에 일어나 보니까는 미국이 나스닥이 1% 이상 급락했음에 불구하고 야간 선물은 플러스더라고요. 그리고 환율도 우호적이었던 상황이고. 근데 그때 미국 금요일 밤이 가장 최악을 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코리아의 야간 선물이 플러스 났다는 점은 환율도 그렇고요. 그래도 그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 야간에서의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을 좀 유의 깊게 봤어야 됐었네요. 이번 사태에 보니까 이제 코스닥 쪽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빠진 느낌이던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코스피가요? 코스닥이요? 네. 그동안 아무래도 좀 랠리가 코스닥 위주로 좀 나왔었고,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강세를 보였고, 또 높이가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도 있었겠지만, 이쯤에서 좀 빠지자, 좀 위기가 온 것 같다라는 심리가 작동이 된 것 같고, 또 그렇게 흔들렸다가 바로 또 저점에서 들어오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고, 또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고가 논란이 계속 있지만 힘이 무너지지 않고 있고,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오늘 엔터주들은 또 급락이 나오는 흐름들도 전개가 됐고요. 그러나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상승의 힘이 더 강했고, 지금 그 강했던 힘이 코스닥에 그대로 또 이어지고 있다 보여집니다. 네. 일단 단기 피해로 좀 그친 것 같긴 한데 비슷한 사태가 앞으로 또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비슷한 사태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처음부터 미 정부가 대책을 화끈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광기, 또 패닉, 탐욕이 어우러지면서 시장의 힘을 저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이거 봐, 미 정부가 다 도와주잖아. 이 논리가 그동안에 미국 증시의 강세, 유동성 장세 때마다 등장했었고, 물론 그럴 때마다 출렁임은 있어요. 근데 어떤
그러니까 역발상의 심리로 놓고 보면 대중 심리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는 패턴들이 그동안에 금융 증시에서 많이 나왔고 예. 과거라고 해봐 2009년도에는 140곳 은행 파산됐었습니다. 미국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157개, 2011년도에는 92개. 1년마다 한 번씩 있는 어떤 상황인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증시의 큰 악재로 끌어내리는 힘은 못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광기 탐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매운맛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두 달 사이에 한번 탐욕적인 랠리가 한번 나올 것 같고 네. 그 대신에 그 맛을 본 만큼 또 내년이나 뭐 월말이 됐든 언제든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또 무섭게 한번 시장에 빠지는 모습도 네. 같이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매매에 임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실리콘밸리 그 은행의 현직 임원 중 한 명이 전 그 리먼 브라더스 그 CFO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요? 네, 그건 제가 그래서 몰랐네요. 리먼 사태가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는 리먼 때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이번이? 엄청 다르고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금과 대출의 차이가 크다고. 지금 SVB 뱅크 같은 경우는 예금이 뱅크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지급 준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못할 것 같다라는 건데 사실은 제가 08년도에 직접 겪었거든요. 제가 그 전까지는 직접 겪은 거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 08년도에 제가 입사 2년 차였어요. 네. 그런데 정말로 무섭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을 해보시면 딱 한 가지입니다. MBS라 그래 모기지 베이스 증권인데 MBS를 상대적으로 등급이 좋은 프라임 등급이 아니고 서브 프라임 그 다음 등급 신용도가 좋지 않은 분들한테 MBS를 발행을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가지고 CDO, CDG 같은 파생 상품을 또 만든 거죠. 그럼 파생 상품이 미국 GDP의 그때 한 5배 이상이 나왔던 상황이고 저 끝에서 하나가 터지니까 파생 특성상 다다다다 터지게 연계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와 지금은 예금 베이스된 거에서 SVB가 나타났다면은 상대적으로 파급 효과는 적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주말 사이에 굉장히 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CFO가 그 리먼브로 출신이다라든지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CPI 발표라든지 FOMC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장이 약간 일종의 노이즈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좀 보긴 봐야겠죠. 하지만은 일단 오늘 증시로 봤을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장은 항상 옳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시장을 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은 적은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정말 빠르게 진화를 했습니다. 예금자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비보호 대상도 보호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말이 그렇지 투자 심리 입장에서는 지금 좀 위태로워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이제 데이터 통계를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제가 마찬가지예요. 위험한데 큰일 났는데 하면서 올라갔고요. 10월, 11월 달 돌이켜 보면 정말 공포가 심했죠. 작년 10월, 11월. 그때 주식을 오히려 빚을 내서 샀어야 되는 시점인데 우리는 겁을 먹고 매도 걱정과 얼마나 더 빠질까를 걱정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앞으로의 시장도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 하나의 줄기가 있습니다. 미 정부가 나서는 한 금융시장은 탄탄하다. 다만 여기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게 모럴 해저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보여주면 우리도 그냥 이렇게 고의 파산을 해볼까? 혹은 우리가 순번이 늦으면 안 되니까 먼저 일찍 파산 신고해버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까? 이런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돈의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증시는 무섭게 탄력을 얻을 수가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내일 나올 그죠? 금리 CPI 발표가 괜찮게 나왔는데 하면은 이제 거기서 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SVB는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 이후에 지금 3월 금리 결정에 대한 전망들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골드만삭스가 연준이 금리 동결할 거다 이런 전망을 오늘 내놓는 바람에 시장에 확 반전이 있었는데 실제 동결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동결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네. 적당성이 그러니까 파월이 실수한 거는 2021년 10월에 인플레이션 인정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어야 돼요. 그때 조금씩 단행했다라면 지금 같은 사태는 안 벌어졌을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우리가 했더니 파산이 막 나타나고 은행의 어떤 위기감이 조장이 되네. 이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파국으로 가는 순간 파월은 역사에 넌 이런 인간이야 하고 경제를 망친 사람이야. 이걸 파월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파월은 아마 조심스러울 거고 또 한 번 가면을 바꿔 쓰게 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치 엄청난 긴축을 하고 금리 인상을 막 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다시 꼬랑지를 내리는. 그래서 섣불리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하지 못하지만 25bp는 적정으로 해야 된다. 저는 보여집니다. 네, 실제 오늘 패드워치 기준으로 보니까 25bp가 확률이 96% 나왔더라고요. 네. 동결이 4% 정도 나온 것 같고 네. 50bp는 아예 없더라고요. 네. 사라졌어요? 네. 네. 문제는 14일입니다. 말씀하신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CPI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예상을 웃돌게 나왔다. 이러면은 연준이 또 머리 아파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머리 아파질 수밖에 없죠. 예측이 6.0이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 1월, 그러니까 2월 달에 발표한 1월 그 CPI 발표도 0.2 정도 더 높게 나와서 시장이 흔들렸고요. 네. 일단 그때 기억을 해보면은 서비스업 물가 지수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 하나와 그리고 쉘터 쪽 주택 가격 지수가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 막상 쉘터를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후에 레깅을 하니까는 그건 천천히 빠질 것 같고 서비스업 지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핸드폰이 더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주말 사이에 우리가 SVB 때문에 우리가 놓친 게 좀 있어요. 고용지표 발표를 했는데 네. 그때 고용임금, 그 고용지표 자체가 일단 시장에 우호적인 내용이긴 했거든요. 물론 기존의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좀 더 컨셉은 더 나오긴 했지만은 그 세부 내용을 열어보면은 막상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 내용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그 임금 자체 슬로우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수 자체가 포션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표를 뜯어보면은 CPI 지표 자체가 그렇게 크게 SVB 때문에 우리가 지금 놀랐을 뿐이지 우리의 생각대로 조금씩은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물론 항상 여러 바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마 9시 반일 텐데 그 전에 오늘 저기 선물지수 계속 움직이긴 하지만은 일단 지금 시장이 볼 때 막상 CPI 때문에 그런 궤적을 바꾸거나 턴어라운드 되긴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지금 입장에는 부담은 제가 보기엔 예전 1월이나 작년 12월보다 덜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첨언을 하면 1월이 50만이 나왔고 2월이 약 30만 나왔어요. 근데 예측치, 그러니까 컨센이 22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들 예측치보다 더 나왔다. 하지만 1월보다는 거의 40% 가깝게 떨어진 거거든요. 고용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게 묻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SBB 때문에 묻혔는데 이 경로를 보면 그죠? CPI 지수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 더 높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1월보다는. 그러면 안심하고 다음 스텝 바로 3월 22일 FOMC 그리고 전 단계 PPI 발표 순차적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이 이제 말을 못 하죠. FOMC 끝날 때까지. 우리는 지금 나오는 지표값으로 3월 FOMC 회의 때 결과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걸로 예측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고 가려면 늦어요. 주식이 먼저 움직여 버릴 거라는 거죠. SVB 파산으로 월가의 투자자들은 파월은 금리 인상 강하게 못해. 25bp가 맞아. 이걸로 대략 일주일 동안 움직일 것 같아요. 네. 네. CPI는 낮게 나올 것이다. 낮게 나올 것이다. 하긴 바이든 대통령도 낮게 나올 거라는 얘기를 비슷하게 한 것 같아서.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그건데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어떤 좀 수치를 대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 11월 장이 꺾였다가 올라오면서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그 데이터 베이스드한 발언보다는 네. 바이든이 기자 통해서 미리 한 발언이라든지 그게 조금 더 저희가 확신이 가는 게 현실이긴 하거든요. 네. 맞았으니까 심지어. 그래서 어제 밤에도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도 이제 연설을 통해서 이제 CPI 좋을 것이다. 뭐 솔리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견고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 시장에서 반영하는 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에 좀 놀라는 부분이 아침에 저희가 출근할 때 아침에 불안하잖아요. 네. 불안한데 미국 그 나스닥 선물은 1% 이상 플러스였습니다. 플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작하고 빠지더라고요. 10시 반까지 빠지다가 그 다음부터 장이 들어 올렸는데 그게 10시 반이면 우리식으로 생각할 때 중국 시작할 때 근데 막상 그건 아니었고 앵커님 좀 전에 말씀하신 골드만삭스 얘기도 좀 있었고 10시 반 정도에 이제 전액 보증 얘기가 좀 나왔었고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게 확신이거든요. 못 믿겠다.
하지만 확신이 그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시장이 올랐다라는 거고 막상 아침에 수급 보시면은 그때 외국인 300억에서 500억밖에 안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좀 답답한 거예요, 저는. 아니, 외국인 500억도 안 파는데 지수가 20포인트 이상 빠지고 코스닥은 그때 1% 이상 급락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막상 정말로 뱅크런이 나와서 우리 시장들이 언이 나올 것 같을 경우라면 외국인들이 5천억은 팔아야죠, 아침에. 근데 그렇지도 않고 기관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심리가 저는 약간은 우리 블랙아웃 상태 얘기하는데 우리 아침에 심리가 좀 부재한 상황이었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근데 금리를 적게 올리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해석이 돼 왔는데 물가는 오르는데 지금 뱅크런 이런 이슈 때문에 금리를 만약에 충분히 못 올린다.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에요? 자, 우리가 갬블을 한다고 칩시다. 지금 카지노판에 앉아서 갬블을 하는 상대방의 패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금리 인하가 단행됐을 시에 시장은 붕괴합니다. 이걸 서로 다 아는데 게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프레임에서 지금 움직이냐면 급격한 금리 인상 말고 적당한 최종금리를 빨리 선택을 하고 어차피 그 최종금리 만들어지면 유지할 거는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근데 말씀하신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만약에 무조건 또 돈 풀어가지고 또 땡겨버리면 또 고인플레이션에 또 시달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무서운 거고 다만 급격한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을 통해서 이 사태가 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거를 자각하기 시작했고 이제 명분이 생긴 거예요. 너 또 파산시킬 거냐? 은행들 다 연쇄부도 지킬 거냐? 이런 식의 의견들이 나올 거고 제일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서로 프레임 게임을 했을 때 금리 인상을 멈추고 피벗, 금리 인하가 들어가면 시장은 붕괴된다.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빨리 적당선에 최종금리를 완료시킨 후 최종금리를 쭉 유지하는 그 수준을 만들어내라. 이게 제일 중요한데 급격한 금리 상승은 안 된다. 하지만 얕은 베이비 스텝으로의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환호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안 해도 올라가는 이유는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어쨌거나 SVB 사태는 단기 충격에 그칠 것이다. 근데 충격은 또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다른 은행들. 네, 다른 은행에서 네네. 고삐를 좀 바짝 죄어라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근데 그 SVB가 네. 미국에서 16번째 정도 그러니까요. 사이즈의 은행이라 하는데 미국 전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0.89% 정도 하니까는 자산이 3억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미국 전체 시장을 흔들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한 몇천 개 은행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거기서 하나씩 4,900개. 맞아요. 네, 총 4,900개. 하나씩 나오게 되면은 일단 시장에서 봤을 때는 SVB 이게 발음도 잘 안 돼요. 네. SVB보다 좀 더 큰 자본이 있은 이걸 자산으로 생각할 거거든요. 그 이하로가 터지게 되면 일단은 시장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전 정도의 커브를 이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 좋은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네. 터미널 레이트예요. 최종 금리가 5.25에서 끝나느냐. 막상 올라갈 때 근데 이게 5.75까지 가느냐. 근데 막상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해 패드워치를 찾아봤는데 분명 어젯밤에 봤을 때 패드워치가 5.25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없어졌어요, 한 번에. 네. 하루 만에 사라진 거. 이게 패드워치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통계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 통계는 바뀌는 거거든요. 시장이 항상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예측치 못한 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은 25bp가 예측이 됐고 SVB 사태 때문에 25bp든 제로금리든 이게 유지가 된다는 전제가 있으면은 일단 시장은 워킹할 수 있다라는 게 말씀드릴 것 같고 좀 더 파생될 수 있는 거가 이게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이잖아요. 그 스타트업인데 저 오늘 이런 글도 좀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반 정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시대에서 다른 주도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글도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금리 상황 때문에 돈을 풀어가지고 대출 없이 사업을 확장하던 스타트업들이 약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전통 시클리컬 업종이라 그런 쪽으로 약간은 그 재무제표가 우수한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거 같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조금 인사이트는 좀 보셔야 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박찬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좀 궁금한데 네. 이런 장에 앞으로 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장에서 대응을 대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번씩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정민 본부장. 저는 모든 내용이 취합을 해서 보면 이거죠.
한두 달에 랠리가 지금 터질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네. 내일은 밤에 CPI 발표가 있는데 이것도 보고 가야지, 혹은 심리가 또 안 좋게 계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역으로 보면 내일 오후 2시 반 이후에 좋은 매수 기회이고, 그다음에 CPI 발표 순차적으로 지나가면서 일주일 정도 데이터, FOMC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상승 기조가 좀 유지된다. 이제 이런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다 분석하기에는 네. 맞지 않고, 어차피 트레이딩의 관점, 그다음에 일주일 단위, 보름 단위의 시장의 어떤 뷰를 봐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긍정 마인드가 유지돼야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창님. 전 지금 뉴스단을 봤을 때 긍정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신념을 그냥 갖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게 계좌 컨디션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포트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어찌됐든 작년을 그렇게 어렵게 했었던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 자체가 지금 이렇게 큰 상황에 불구하고 어쨌든 코스피 플러스가 났고요. 2000년제 얘기가 좀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 장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랑 LG 에너지솔루션은 플러스가 났었거든요. 그거 보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 있다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 성장성 섹터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시장 매개념이 형성이 됐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물론 각자 그 포트라든지 그게 다를 수가 있지만은 물론 포트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만큼의 큰 크래시보다는 그것을 박스던 상승 기조로 돌릴 수 있던 그 우호적인 여건은 조금씩은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매매하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고 네. 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달 들어서 10일까지 수출이 16%또 감소를 했어요. 전년비로. 일평균으로는 27%나 빠졌더라고요. 반도체가 41% 줄고. 그렇죠. 중국의 지금 리오프닝 뭐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좋아지는 겁니까? 반도체 경기가 터닝 포인트가 안 나와서고요. 무역 수지 차지하는 반도체 규모가 20%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돌아야 무역 수지가 좋게 나오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뭐 우리 힘으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미국의 제재, 그러니까 얼마나 흉흉한 소문이 도냐면 경제는 미국에 주고 안보는 일본에 내줬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되돌리기에는 너무 먼 시간이 지나왔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개별 종목군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더 이상 급락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주가 바닥은 나온 상황이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좀 기다려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니까 주가가 방어가 잘 되긴 했더라고요. 다행히. 물론 유만전자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근데 뭐 지금까지 상황에 뭐 특히 이제 3월 달 메모리 반도체 가격 떨어지는 거 보니까 여전히 하락세인 것 같고. 가격 보면 무섭죠. 네. 근데 핵심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봐요. 4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과거의 자료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적자가 돈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흉흉하게 도는 상황 자체가 1분기 적자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회자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적자 이후에 그 다음에 터닝 포인트는 항상 나왔었다는 과거의 경험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아침에도 저희가 10시 반 이후에 뭔가 시장 소리를 확인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듯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또 4월 초에 좀 있으니까는 그걸 본 후에 전후로 아마 시장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괴가 맞아지는 게 23일 FOMC 끝나고 그 다음 기대가 나올 시기에 또 삼성 실적 발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전후로 시장 방향성은 조금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도체는 고무렵을 좀 주목해서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SVB 사태 정리해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SVB 사태 진단으로 오늘 계좌를 부탁해 코너는 오늘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포트폴리오 저희 다음 주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본인의 계좌 상황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은 이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2부, 내일의 주도주 확인하는 경주마 시그널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 다양한 종목과 섹터를 아우르는 경주마 기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이런 상황에도 코스피 2,400선 지켜냈거든요. 오늘 장 어떻게 좀 보세요, 이사님? 일단 지금 그 동안에는 1 더하기 1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셈을 해릴 정도로 좀 이렇게 둔하게 움직이던 미국이
굉장히 주말에 적극적으로 좀 액션을 해가지고 다양한 조치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 SVB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만은 원금 보장에 대한 얘기 나왔고 또 관련돼 있는 업체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딱 셧다운 시켜버리면서 원금 보장을 나눈다니. 그러니까 심리를 안정시켜주기 위한 조치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뭐 3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였는데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이걸로 끝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일러 보이고요. 좀 몇 가지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연준에서 블랙아웃 기간이라 가지고 특별히 추가적으로 이제 코멘트는 없겠지만은 네. 만약에 이제 연준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생각보다 이제 상반기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장이 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생각보다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생각보단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FOMC 결과를 놓고 이제 주가의 어떤 상방이나 어떤 흐름이 좀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거꾸로 해도 정원정 차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미국에서 이렇게 대응을 빨리빨리 했던 거는 예전에 워낙 큰 사건을 겪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바른 조치를 취하면서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이제 불확실성이나 이런 거 많이 없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은 장 초반에는 조금 빠졌었는데 결국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고 수급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소폭 매수가 들어왔고 기간도 조금 어쨌든 3,000원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도 좀 많이 안정됐다라고 보는데 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오늘의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연속성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좋을 만한 호재가 좀 있어야지 되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무역 수지도 그렇고 약간 좋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너무 긍정적으로만 시장을 보실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은 약간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는 그러니까 물음표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대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빨리빨리 대응해서 너무 큰 수익을 노리면서 욕심 부리실 필요는 없고 네.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혼돈의 와중에 지금 에코프로는 왜 17%나 올랐을까요, 오늘? 이사님? 저도 사실 궁금한데요. 네. 이게 이제 그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싸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증시가 약간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10몇 프로가 그것도 이렇게 큰 대형주가 움직인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일단 밸류가 싸고 비싸고를 떠나가지고 지금은 좀 수급장이다라고 이제 일단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좀 그 어떤 펀더멘탈 이슈보다는 수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명쾌하게 가져가라 마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뭐 가이드를 제시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말 사이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SM 엔터테인먼트. 여기 뭐 콘텐츠 기업이라서 그런지 스토리가 한편에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하이브, SM, 카카오가 손에 손잡고 하게 됐는데 주가는 SM이 20% 넘게 그냥 폭락했네요, 오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의 영화 같은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너무 딱 주말 사이에 딱 좋은 어쨌든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일단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SM을 어쨌든 가져가게 된 거는 이제 어쨌든 카카오가 가져가게 됐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이제 출혈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하이브와 공식석상에서는 어쨌든 협력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발 물러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상황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됐고 왜냐면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던 주주들 입장에서는 계속 올라가면 좋긴 하지만 사실은 계속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결론이 났는데 오늘 급락이 나왔잖아요. 공개 매수가도 카카오에서 얘기한 거는 15만 원인데 훨씬 떨어지면서 23% 거의 뭐 하한가까지도 갈 뻔한 11만 원도 깨질 만한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사실은 이제 어쨌든 26일까지 이제 카카오에서 15만 원의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 공개 매수가 가격보다도 훨씬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 신규로 좀 매수해볼까 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이제 오늘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공개 매수 전량을 다 매수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이 전체 수량이 한 35% 약간 833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 26일까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이 몰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600주 정도 몰린다라고 하면 내가 10,000주를 샀어도 5,000주만 내 어쨌든 공개 매수에 응하고 나머지 5,000주는 그 이후에
비교돼야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여차하면 이 크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가격 자체도 다 아시겠지만 실적이나 이것 때문에 차근차근 올라간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카카오와 어쨌든 이 하이브의 이 경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회사의 이 가치로 봤었을 때는 다시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주가가 막 지금 뭐 15만 원도 넘어가고 있었지만 리포트들이 봤었을 때 목표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 현재 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의 리포트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봤었을 때는 신규 참여자분들도 이거 15만 원에 물건에 팔 수 있다 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가 이제 너무 많이 빠지면요 저는 매력적이긴 하지만 내가 가진 물량은 다 못 팔 수도 있다 공개 매수할 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량 매수가 아니었군요. 그래도 이제 15만 원하고 11만 원은 차이가 꽤 큰데 네네. 지금 들어가는 거 나쁜 선택인가요? 일단 상단은 15만 원으로 제한이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그 뭐 전량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이제 만약에 내가 매수 청구에 응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까지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를 그리기는 당장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얼라인먼트 이창환 대표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그 SM 엔터테인먼트가 향후에 주가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더 오를 여지가 있느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한데 네. 제가 그냥 좀 나온 자료하고 실적이랑 이런 걸 가지고 봤을 때는 하방 리스크도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선택의 영역일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근데 굳이 지금부터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신다고 하면 그거를 그 뭐 큰 차익이 아닌데 그걸 노리고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걸 보시는 게 맞고 지금부터 이제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현재의 어떤 경영진을 믿고 가신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계속 장기 투자하실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네. 아니면은 적정 가격에서 반등이 좀 나오면은 정리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긴 이게 공개 매수를 하면 매각 차익의 22% 세금을 냈죠. 그게 또 있었네요. 카카오가 공개 매수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카카오가 약간 어떻게 보면 무리를 두면서까지 어쨌든 이번에 이 그 SM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카카오 엔터까지 좀 상장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뛰어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카카오 쪽에서는 공개 매수 철회를 하진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카카오라는 이 대기업과 SM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먹을 것도 많은데 기회비용 날리면서까지 뭐 뛰어드시기보다는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은 아주 소량으로 들어가면 되긴 하겠지만 단기 매매나 어쨌든 빠른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굳이 이번 기회에 들어가시기보다는 가격이 좀 정리가 되고 조정이 되면 들어간 게 낫고 엔터를 보신다고 하면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지 이외의 종목들 있잖아요. YG 엔터나 뭐 JYP 엔터나 네. 뭐 큐버 엔터나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태가 좀 일단락이 됐으니까 앞으로 엔터주 섹터 전반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JYP는 일단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YG는 이제 베이비 몬스터, 굉장히 공들여서 키워왔다는 베이비 몬스터가 지금 또 기대감을 키우고 있잖아요. 엔터가의 어떤 전쟁, 굉장히 본격화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예상이 되는데 투자할 때 그러면은 엔터주는 뭘 보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소속 아티스트로 인해서 그 실적이나 이런 게 사실 되게 영향이 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앨범 판매량 아니면 이제 공연을 통한 이제 수익, 굿즈들을 판매되는 수익 이런 게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속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이제 괜찮은 아티스트, 괜찮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글로벌에서 통할 만한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JYP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속해서 소속 아티스트들이 계속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YG도 마찬가지로 블랙핑크 사실 이제 솔로로 나오긴 하지만 이제 지수 컴백이 한 2주 남았는데 벌써 선 주문량이 100만 장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컴백 시기가 다가올수록 주문량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웬만한 남자 보이그룹 이상의 선 주문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소속 아티스트들이 이 컴백하는 그 효과들을 보면 실적까지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G나 JYP들의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좀 살펴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인수를 철회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랐거든요, 오늘. 오히려 지금 인수 철회가 잘 됐다고 보는 건가요?
잘 된 거죠. 네. 그럼 이게 자칫 계속해가지고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이제 15만 원 받고 17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 뭐 25만 원까지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승자의 저주가 이제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하이브 주가가 만약에 이제 그 끝까지 가가지고 비싸게 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이브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주식 가치의 어떤 손실폭이 생각보다는 되게 크게 나온다. 이게 SM이라는 회사가 뭐 무한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적정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적정선에서 타협을 한 게 하이브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꾸로 지금 하이브가 여기서 좀 다시 되밀린다고 그러면은 네. 저는 엔터 주식줄 가운데서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하이브를 좀 사모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승자의 저주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도 일단 오늘 주가는 오르긴 하더라고요. 카카오 뭐 기대감이 더 높다. 잘 샀다고 봐야 될까요? 뭐 사실은 기존에 워낙 많이 빠져있던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네. 카카오 전체 금으로 봤었을 때는 아주 크게 회사의 운명을 뭐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좀 좋을 수도 있다라고 측면 생각한 주주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는 건가요? 사업적으로?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워낙 그룹의 기획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SM 소속 아티스트들이나 그리고 이제 여차하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 인수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또 소속 중소 기업사들도 같이 해서 계속 이 제2의 하이브처럼 이제 좀 키워서 대응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하이브보다는 더 절박한 상황에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하이브가 적정선에서 스톱을 해준 게 더 고마워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장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인수하지 못하면은 상장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밸류 자체가 네.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브에서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해 준 게 카카오 입장에서는 고마운 걸 수도 있고 카카오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또 카카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카카오 산하의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결국 또 이게 상장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번에 인수를 안 한 것보다는 인수를 하는 게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긴 한데 좀 길게 봤을 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SM 분쟁이 타결이 됐는데 YG랑 JYP 주가가 크게 떨어졌어요. 이게 뭐 적의 행복은 나의 불행 뭐 이런 개념인 건가요?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 뭐 SM도 그렇지만 JYP 엔터나 YG 다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원래는 사실은 이제 엔터를 좀 계속 보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 JYP 엔터가 계속 이제 신고가를 나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고 YG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계속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조금 이게 조정이 나오면, 그러니까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거를 확 빠지면서 더 확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이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바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 생각은 이 YG나 JYP도 약간 이 하락이 조금 좀 그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도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호재성 뉴스도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매수가 만약에 내일도 만약에 급락이 나올 일은 좀 드물긴 약하긴 하겠지만 내일도 만약에 하락이 된다라고 하면 포트에 한번 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4대 기획사 중에 그러면 어느 종목이 가장 1순위 유망주냐? 주식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한 곳씩 좀 꼽아 주십시오.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그 이사님보다는 조금 연배가 좀 어리기 때문에 원래 이 엔터 쪽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이 많아서 연배가 많이 어리신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 이제 네. 트와이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JYP에 약간 사심도 좀 섞여서 JYP 엔터를 항상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JYP 엔터가 제일 낫지 않나라고 사심 한 표 더해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JYP요. 이사님은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은 뭐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네. 조금 늘려준다 그러면 하이브를 오히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방시혁 그 대표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네. 다양한 이제 그 IP들 인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 시장에서의 어떤 시너지를 계속 노리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지금 현재 뭐 BTS 군대 간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눌렸었던 것도 있지만 네. 그 외에도 충분히 그 많은 그 레이블을 통해 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아이돌들을 갖다가 런칭 시켜가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경영자의 능력, 그다음에 정직성 뭐 이런 것들인데 다른 여타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오너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좀 잠재력이라든지 어떤 확장성에 대한 포텐셜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연배 얘기해가지고 이영훈 이사님 약간 기분 상하신 것 같은데 이사님께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소부장을 주목해라, 소부장주를 주목해라 이런 의견을 들고 오셨어요. 한일 수출 규제 지금 풀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소부장주 주목하는 거 괜찮습니까 지금? 제가 소부장을 주목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한일 그 수출 규제가 이제 해제가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국내에 소위 말하는 이제 소부장 쪽에 있는 회사들이 급락이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급락이 나왔을 때 이게 진짜 리스크에 의해서 급락이 나온 거냐, 아니면 이른바 센티 그런 거에 의해서 나온 거냐를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기 일본이 수출 금지를 하기 전에 그 반도체 부품 장비 통틀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존하는 의존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가지고 사용하는 의존도가 한 30%대 초중반 정도였었고요. 네. 지금은 20%대 중반 정도로 떨어졌는데 여전히 핵심 쪽은 다 일본산입니다. 그 단적으로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전체 양의 한 77% 정도를 일본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나머지를 우리나라에서 국산화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다시 일본이랑 그게 정상화됐으니까 국산을 안 쓰고 일본산을 쓴다는 얘기는 다시 끌려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 더더군다나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의 소재업체하고 한국의 소재업체를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더 말을 잘 들을 것 같습니까? 한국이 더 말을. 당연히죠. 왜냐하면 같이 개발을 했고 네. 또 좀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가불의 관계가 확실하잖아요, 여기는요. 네. 근데 일본의 소재업체는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 리스크라는 게 정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독점을 주고됐을 때는 또 다른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소비장 쪽이 그걸로 인해서 빠진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매수 기회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3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 네. 디램하고 낸드가 MOM으로 한 20% 이상 전체 금액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디램하고 낸드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성장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많이 팔렸다는 건가요? 덤핑 치고 있다는 얘기죠. 재고를 줄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 그렇게 되면은 재고 축소가 좀 더 가속화가 될 경우에는 네. 이 반도체 저점에 대한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2분기 말 또는 3분기 초에 진짜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지금 지난주에 제가 파악했던 내용을 보면 디램이 한 15주 정도 재고가 삼성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낸드가 한 18주, 19주 정도인데 이게 26주, 27주까지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고, 이게 한 8주 내외까지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데다가 DDR5 관련돼 있는 사파이어 레피지의 본격적인 판매하고 맞물려 가지고 만약에 DDR5 쪽이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진짜로 반도체가 바닥에서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믹싱해서 보신다 그러면 소부장 주식들을 일본 때문에 섣불리 그냥 팔고 정리하시고 그럴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반도체 재고가 3월 들어서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 있다. 말씀을 해주신 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섹터로 좀 주목해보고 계신 게 굴삭기 관련 섹터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캐터필러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고요? 네네. 캐터필러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가지고 올해도 지금 증익 전망을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따라가지고 주가가 지금 전체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 땅 파는 해입니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네옴시티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 역시도 지금 SOC 관련된 투자 지속될 거고, 중국도 결국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는 부동산 개발 지금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인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는 또 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고요. 터키 같은 경우도 뭐 지진 때문에 결국 복구하려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크라이나는 아직 전쟁 중이긴 하지만 또 이제 재건과 관련된 얘기들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두 포함되는 게 굴삭기입니다. 그러면은 굴삭기 업종 자체는 실적이 올해 그 악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글로벌 그 탑티어들이 보통 이제 이런 건설기계 쪽에 있는
그 업체들 PER이 보통 15배, 16배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1위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산 바켓이라는 회사인데 PER로 보면은 지금 7배 수준이고요. 네. 최근에 지금 495만 주 정도가 블럭들이 돌았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블럭들이 돈 거기 때문에 이 물량이 소화가 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글로벌 피어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그 근사치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현대 그 건설기계라든지 그다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을 보면 10배 미만에 있거든요. 네. 대신에 이 주식들은 한 번씩 주가가 올랐다 빠졌기 때문에 위가 좀 매물대가 많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하신다 그러면 지금 가격선에서 충분히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보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옴시티 쪽은 사실 오른 거에 비해서 뭐 그다지 아웃풋이 지금까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 뭐 거품이 좀 많이 껴 있는 상황 아닌가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설 쪽 이쪽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정해서 본다라고 하면 뭐 PF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공사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공사될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관심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신 종목 중에 이제 그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네. 사실 저도 이제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이긴 한데 2월 중순에 이게 9,600원까지 갔다가 그 이후로 이제 조정이 받으면서 오늘 종가가 7,970원에 끝났거든요. 20% 좀 안 되게 지금 빠졌습니다. 단기간 내에 빠져서 좀 저는 이 조금 매수 한번 이제 포트에 담을 정도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급에서 봤었을 때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하긴 하는데 기관 쪽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빠진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이 한 6일 연속 계속 순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약 110만 주 넘게 좀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 기관의 매도가 조금 잦아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 질문 하나씩만 더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지금 건설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건설 장비주들 이런 거 뭐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건설주도 또 괜찮을 것 같거든요. 건설주랑 건설 장비주 둘 중에 하나를 꼽으신다면 어느 쪽을 꼽으시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계속 장비주 얘기했는데 갑자기 건설주를 추천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설 장비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 자체가 좋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못하더라도 네. 그 제품 자체는 어딘지 나가서 팔릴 수 있고 또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 1위 회사기도 하고 충분히 그 실적이 나오는 쪽들이기 때문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매출 괜찮고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이쪽 주식들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숫자를 주지 않겠냐 싶습니다. 건설사들은 해외 수주 받는 곳이 뭐 제한적이니까. 건설업체들은 좀 해외 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들 위주로 보게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업체 숫자도 좀 제한적이고 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인데 차장님 내일 유럽에서 이제 CRMA 초안이 나온단 말이죠. 이거 우리 시장에 영향 주는 이슈 맞나요? 네. 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네. 물론 이제 이 그 영향 때문에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 그다음에 유럽 시장 그 영향이 더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영향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거보다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러니까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미국 시장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같이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공포를 느낄 때 나는 이 탐욕을 부린다. 이 워런 버핏이 한 말입니다. 버핏의 정신을 가지신 분들 오늘 아마 투자에 꽤나 성공을 거두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저희 경주마가 여러분과 함께 이 공포를 마주하는 법 같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와 함께 하시죠. 경주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고맙습니다.